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동영상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우리 그 인터넷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는 그동안에 진행된 그 강의를 리뷰하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목은 이제 타문화 선교의 실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훈련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과목 중에 선교의 실제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처리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 건데요. 오늘은 좀 실제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만나는 그때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유. 자, 타문화 선교의 실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타문화 선교사로서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주로 좀 실제적인 면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교사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여기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의 삶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사 삶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사역의 어떤 그 바탕이라고 할까요? 파운데이션 기초는 교회는 그 가정 그리고 이제 선교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이제 생애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후보생 단계죠.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또 이제 구체적인 선교의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의 단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땅끝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후보생이 된 거죠.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목회자 선교사였다면은 지역 교회에서 목회 경험도 쌓고 뭐 이런 그 후보생으로서의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사 후보생, 선교 후보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명 차원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이렇게 인지되고 인식되는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인지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선발되는 데까지 그 단계를 이제 선교 후보생이라고 보통 합니다. 미셔너리 캔디데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또는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의 그 다른 타문화로 보내는 선교사로 선발했다.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구체적인 선교사 훈련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은 뭐 교회에서 전문 선교 훈련 단체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 뭐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언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국제 단체에서 사역하기 원하는 사람은 해외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거나, 뭐 제가 알기로는 웩이라든지 웩은 한 2년, 3년? 굉장히 깁니다. 선교훈련 기간이. 특별히 해외에다 나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OMF 같은 단체는 이 경우에 3개월? 아주 길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전 또 훈련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받는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뭐 짧게는 뭐 2, 3개월부터 3년, 5년까지 굉장히 길게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로 들어갑니다. 현지에 들어가서도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왜 그러죠? 언어가 우선 안 되잖아요. 그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잘 모르니까 보통 이제 4년을 한 텀, 요즘은 뭐 6년을 한 텀으로 하기도 하는데, 한 그 기간을 이제 4년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저희 단체의 경우는 1년은 풀타임으로 다른 거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언어 공부와 그 내가 사역할 지역의 문화,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배우는, 최소한 1년입니다. 1년은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1년은 저희는 이제 OMF나 국제단체 기관의 이제 그 선례를 따르는데 50%는 언어를 공부를 하고요. 50%는 선배 선교사님 또는 현지인 지도자 밑에서 사역을 경험합니다. 뭐 보조도 하면서 사역 참여도 하면서 사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이 지났을 때 언어 시험을 보죠. 뭐 1년 만에 보기도 하고 2년 만에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언어 레벨이 그 원하는 수준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일했던 태국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는 수준의 현지 언어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어혹이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통과를 하면 이제 구체적인 사역에 투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역도 다양하죠. 사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언어 공부 2년 만에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뭐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존에 있는 사역에 들어가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훈련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태국에 저는 이제 모슬림 사역을 하러 갔는데, 방콕에 있는 이슬람은 태국어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태국 남쪽에 내려가서 이슬람 사역을 하려면 언어를 또 배워야 돼요. 태국어도 2년 동안 배우고 내려가서, 그런 경우는 1년을 배우나요? 1년을 배우고 내려가서 이제 2년 동안 말레이어, 빠따니 말레이라고 하는 말레이어를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언어와 문화 훈련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융통성이 좀 있어요. 어떤 데는 뭐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서서히 사역에 투입이 돼서 뭐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또뭐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조금씩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4년 하고 1년 안식년이었어요. 본국 사역이라고 하죠. 1년 동안 국내 와서 후원자들 방문해서 사역 보고도 하고 재교육도 받고 또 모금도 하고 선교 동원도 하고 그런 게 본국 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안식년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4년 사역하고 나서 1년 동안 들어와서 자기 본국에 있다가 준비를 하고 다시 이제 또 나가고. 그래서 한 텀이 보통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보다 옛날에 배 타고 가면은 뭐 한 번 선교제 가면 막 2, 3개월씩 걸렸을 때가 이제 나온 기준이니까 요즘은 뭐 비행기 타면 뭐 한 4, 5시간이면 가고요. 그리고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그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본국과 선교지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로교 교단 같은 경우는 6년 사역하고 1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또 뭐 2년 사역하고 뭐 6개월, 1년 사역하고 뭐 2개월이나 3개월 국내 방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상적으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4년 사역하고 1년 본국에 와서 보고하고 동원하고 또 다시 나가서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30년을 한다 그러면 6번 정도 그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돌아서 사역을 마치고 그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역, 그다음에 본국 사역. 본국 사역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뭐 건강이 이제 상할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많이 사람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자들 교회, 파송교회, 후원교회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4년, 5년, 6년 이제 못 보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하고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 또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그 동역이 어떻게 현지에서 사역으로 열매 맺었는가를 이제 보고하는. 그래서 보고가 바로 또 후원자 관리가 되죠. 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후원자들도 이제 그 발굴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충전이죠. 4년 사역하면서 이런 뭐 전문성이 또는 기술이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초기에는 자녀 교육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본국에 와서 1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을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 과정이 없으면 서서 한국에 들어와서 생존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본국 사역, 우리가 이제 안식년이라는 말도 쓰고 본국 사역이라는 말도 쓰는데 본국 사역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65세인데요. 요즘 70세로 연장이 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선교지 사역을 정리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후진을 양성한다든지 또 은퇴를 한다든지 또 국내에 있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뭐 국내에 있는 또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이런 사역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국내에 정착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교사의 사이클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이제 이게 전체 선교사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문화 사역제의 시간 곡선이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약간 이제 그 사이클을 하나의 이제 시간선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 소명을 받고
이제 허입이 돼서 훈련을 받고 출국을 하면 출국이 이제 요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행복감이에요. 행복감을 나타내는 건데 요게 요게 요 수평선이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소명을 받고 훈련 받고 선교지에서 이제 출국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행복감이 높죠. 근데 현실 태국에 이제 선교지 도착해서 언어도 안 통하죠. 날씨도 바뀌었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걸 이제 컬처 샥이라고 하는데 이 컬처 샥을 겪으면서 아주 그냥 그 행복감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 공부는 두 가지. 저희 부부 같은 경우 언어 공부할 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언어 공부할 때부터 이제 막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언어 공부 마치고 사역 현장에 투입될 때 아주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빠지죠. 비판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불만도 많고 사람들과 갈등도 많이 생기고 컬처샥이거든요.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1년 반에서 한 2년 반, 3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는 굉장히 성향적으로 공격적이 돼요. 좌절감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컬처샥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경험이 많은 선교단체들은 요 기간에 이제 선교사들이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역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선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조언도 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가 열정이 제일 열정이 높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열정이 높고 현실은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이 갭이 너무 커지면서 사람이 확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많이 망가지죠. 성품적으로 또 사역을 바라보는 어떤 안목, 현지인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컬처쇼 기간을 겪고 어느 바닥을 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빨리 익숙해집니다. 언어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 친구들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서서히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역의 어떤 그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현지인들의 배신을 겪는다든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굴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쯤 해서 우리가 안식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선교지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한 4년 주기로 본 거죠. 어쨌든 간에 사역을 막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침체기가 들어가고 그때 이제 그 본국 사역을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재충전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준비를 해서 또 오고 이런 식이 이제 한 몇 개 사이클이 지나가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는데 이제 귀국하는 이제 마지막 안식년 마지막 이제 그 사역을 정리하고 나올 때 나와서 이제 국내 정할 때 또 이 처음에 겨졌던 이 컬처샥을 또 겪습니다. 이걸 리엔트리 컬처샥이라고 그래요. 재입국 컬처샥. 무슨 말이냐면은 요때의 컬처샥은 자기 본국에 들어왔지만 벌써 선교지에서 한 20년, 30년 있다 들어오면 자기네 나라가 외국이죠.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때를 리엔트리 컬처샥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요. 그래서 이걸 잘 마무리하면 이제 그 노년을 자기 본국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그 사이클로 설명할 수도 있고 타임라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제 6개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각 단계별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후보생, 선교 후보생, 훈련 단계 뭐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선교사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허입되기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예비 선교사죠. 예비 선교사.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이제 선교사 허입 이전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에는 이제 뭐 교인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의 체킹 포인트를 보면, 영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 또 사역적 전문성의 준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 준비는 먼저는 우리가 그 선교사라는 건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듭남, 중생의 경험을 못했는데 가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분명한 거듭남이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간증을 꼭 쓰게 하죠.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근데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선 선교사로 허입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있나? 왜냐하면 선교사라는 것은 증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복음의 그런 감격을 경험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복음의 복음사역, 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의 멤버로서 인정이 됐는가. 교회의 한 교회의 멤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천서를 받죠. 선교단체에서는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꼭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지도자, 뭐 이런 것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지역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제일 큰 게 이제 경건의 시간,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하는 걸 꼭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 경험을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나는 가서 교회 개척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도해 본 경험이 있는가? 양육, 목회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는 가서 교회 개척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역 경험, 이런 것들을 영적 준비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인격적 성숙을 체크합니다. 선교사는 사실은 사역의 기술이나 말로 하는 것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현지인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하는가. 또 그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자기가 믿는 이 복음대로 실제로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가. 뭐 이런 그래서 제일 큰 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그리고 이제 전문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역에 필요한,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적인 준비가 되고, 다른 문화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력을 보고 또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역의 전문성. 나는 가서 대학생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캠퍼스 사역 경험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무슨 교수가 돼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전문성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허위 이전 단계는 영적 준비, 인격적 준비, 전문성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허입이 되는데, 그럼 지역교회에서도 허입이 돼야 되겠죠. 저기 여기서 주로 이제 선교단체를 좀 말씀드리면, 선교단체에서 일반적으로 또 국제단체에서 고려하는 허입에 대한 어떤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GMP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 단체는 국제단체는 아니에요. 우리 단체는 한국에서 시작된 토착단체인데, 그 구조는 이제 거의 그 국제단체 구조를 저희들이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도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 시 세 가지를 고려해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독신이라면 이제 독신으로서 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정으로 선교사로 나가니까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양육,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하나의 공동체, 선교제가 하면 이제 가정이 하나의 이제 그 선교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로서 건강한가, 부부관계는 건강한가, 자녀들은 잘 양육하는가, 뭐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GMTC라고, GMTC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들 훈련 받을 때는 10개월 받았어요. 10개월. 끝나고 나서도 또 뭐 사후까지 하면 거의 한 1년을 받았던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길게 못하고,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데, 온 가족이 들어와서 합숙 생활합니다. 그 5,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 그 가정 전체로서의 안정성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선발시 고려사항이 교회로부터의 지지. 그래서 그가 속한 교회가 그를 기꺼이 파송할 용의가 있는가. 파송할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선교단체 허입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빨리 빼놓거든요. 그래서 지역 교회의 인정을 받는가. 인정이라는 게 지역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사로 파송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검증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는 심리검사 하죠. 심리검사는 9가지인가 저희 단체는 해요. 그래서 전문 이제 기독교 심리검사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보내서 다 점검을 합니다. 돈도 좀 들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허위 면담 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허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심리 검사상 이 정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전문 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추가 교육을 우리가 이제 요구하죠. 당신은 이런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결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 정서적 영역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강조가 높아지고 있어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감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뭐 또 우울증, 뭐 여러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이 타문화에 들어 사역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남침내 오래전 통계긴 한데, 남침내 교회의 경우에 이 정서적 심리 검사가 없이 허입됐을 때 탈락률이 23.5%였는데 심리 검사를 엄격히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뭐 10분의 1 가까이로 줄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교비 모금, 저희 단체 같은 경우 이제 뭐 대부분 선교 단체는 전임 선교사잖아요. 전체 후원을 받고 가서 사역에 전임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전문인 자비량한 선교사들이 일부 있는데 대세는 뭐 저희 전문 단체들은 이제 주로 모금을 해서 이제 파송이 되는데, 모금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현지에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헌금을 이분들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헌금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선교사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이 재정이 후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자 모금 상태가 선교사 허입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선교 훈련을 통한 보강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GMTC라는 그 훈련원 이렇게 들어와서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 훈련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영적, 인격적 성숙, 그래서 자기 경건의 시간 한다든지, 자기 성찰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말씀에 대한 그런 묵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전에 준비됐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것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육체적 건강, 특히 이제 감정적 건강 문제, 뭐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죠. 라이프 포메이션이라는 과목을 이제 합니다. 주로 이제 자기의 과거의 상처도 나누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렇게 감정도 나누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치유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거, 독신자는 이제 독신자 삶으로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부.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이죠. 상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서적, 신학적 지식, 또 성교학, 타문화, 사역, 뭐 신학하고 좀 다르죠. 선교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선교학적인 그런 공부도 하고요. 일반 사역 기술도 합니다. 제한적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훈련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전도나 제자훈련 교회 개척에 대한 일반 기술도 뭐 교육을 받고요. 타문화 정착과 사역을 위한 지혜들, 선교학에 포함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을 한다든지, 선배 선교사들의 사역적인 전략을 소개를 받는다든지, 선배 선교사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뭐 현지 생활에 필요한 생활 기술이라고 할까요? 목공, 집수리, 뭐 하수도, 뭐 변기, 뭐 이런 거, 또 전기, 그다음 차,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나갈 때만 해도 이제 이 훈련이 꽤 있었어요. 강조가 됐는데 요즘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세계 어딜 가나 그 지역에 이제 이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 훈련이 끝나면 이제 파송을 받게 되죠. 파송은 저희 단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선교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선교사가 다시 선교단체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파송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단체마다 또 교단마다 각각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기 전에 이제 사역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제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태국에 있는 모슬렘들 사역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한 사역지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훈련 받으면서 그 사역지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다. 뭐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현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나온 선교 보고나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실제로는 뭐 그대로 안 돼요. 가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한 파송 전 6개월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파송을 하고 가서 도착하면 이렇게 정착을 하고 어떻게 사역하겠다. 뭐 파송 후 1년까지 아니면 저희 경우는 한 4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차에는 주로 뭐를 하고 2년 차에 뭐를 하고 3년 차에 뭐를 하고 4년 차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긴 되겠지만 그래도 큰 이 줄기를 남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있으면 도움이 돼요. 가서 그래도 가이드라인 됩니다. 똑같이 현실이 그걸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를 결정하고요. 파송교회는 이제 후원을 한다든지 그 선교사의 생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고 파송 기간도 선택하고 파송 기간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파송 교회가 먼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파송 기관의 국제 단체를 할 건지 저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 한국 단체를 할 건지 그 결정해야 됩니다. 뭐 결정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태국에 있는 모슬렘 사역을 하려면 사실 OMF라고 하는 국제단체를 선택하는 게 훨씬 뭐라 그럴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지역에서 뭐 한 50년 사역을 한 단체고 국제단체라 그 지역의 어떤 필드의 어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고 근데 이제 국제단체로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문화에 다국적 문화에 내가 잘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한국 교회에서 시작한 단체에서 나가서 한국 단체가 또 국제적인 단체와 뭐라 그럴까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체 성장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GMP라고 하는 한국 단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파송 교회에서 다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후원교회 개인 후원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후원도 받고 기도 동역도 하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 지역 커뮤니케이션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A라는 선교사가 태국에 있는 모슬렘들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파송식을 하게 될 때 선교단체에서는 이 선교사에게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교사가 새로운 선교사가 물어보는 거죠. 현지 사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그 사역지 들어갈 때 뭐를 준비해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묻고 준비도 하고 국제단체에서는 또 매뉴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있는 선교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보내주기도 해요. 그럼 그걸 보고 쭉 자기를 점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회의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선교사 도착했을 때 파송교회 다 마치고 공항에 가서 선교사 도착해서 초기 정착을 보통 한 2년 정도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2년.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도착했을 때 보통은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집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줘요. 선배 선교사님이 딱 집을 정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신임 선교사를 위한 뭐 선교관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배 선교사님이 몇 개의 옵션을 준비해 가지고 계속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오면 하나, 2개 또는 3개 정도 옵션을 직접 가서 보고 선교사가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그 집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때는 현지인 도우미가 구하는 일이 흔했어요. 저희도 이제 언어 공부할 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저희 큰애가 4돌, 작은 애가 2돌 이랬으니까 굉장히 어렸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저희는 새벽에 한 5시 반이면 언어학교를 가야 되니까 현지 도우미를 드리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섬기던 태국 교회에 지방에서 산족 소수민족 아이들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를 소개를 받아서 그 아이가 이제 새벽에 우리 집에 오면 애들 맡고 저희는 이제 언어학교를 가고 언어학교 맡아 들어오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때 당시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 도우미를 하는데 요즘은 또 예전 같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현지인 도우미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쨌든 뭐 언어 공부할 수 있도록 초기에 아이들 뭐 돌봐줘야 되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고 또 요즘은 뭐 선교사님들이 좀 늦게 가기 때문에 애들이 다 어느 정도 커서 가면 현지인 도우미가 없어도 뭐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놓고 언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부부가 남편이 오전에 가고 그래서 오전에 아이들 챙기고 부인이 하고 부인이 오후에 또 언어 학교를 가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현지인 도우미가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집 구하고 현지인 도우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활용품 사야 되잖아요. 가구도 필요하고 냉장고, 세탁기, 뭐 또 뭐 TV, 사람마다 이제 아주 필요한 거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제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관에 가서 재외국민 신고도 해야 됐었고, 또 이제 그 선교사 비자도 그건 선배들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지 정부 관계라든지 은행 통장 개설, 운전면허 갱신. 저희 때는 이제 여기서 국제면허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현지의 그 뭐라 그러죠? 거기 가면은 관공서에 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현지 면허증으로 바꿔줍니다. 뭐 요즘은 뭐 한국 면허증 가지고도 계속 쓸 수도 있게 하는데, 어쨌든 뭐 운전면허라든지 그다음에 언어 학교 중요하죠. 언어 학교하고 자녀 교육.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어느 학교 근처에 구할 거냐, 부모들 관점에서, 아니면 아이들 관점으로 그 아이들 학교 근처로 집을 구할 거냐. 애들이 뭐 걸어서 학교 갈 수 있는,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닐 연령이라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이제 거처를 정할 때 이런 굉장히 변수들이 중요합니다. 사역지는 이제 사역 지역, 제가 태국 무슬림 그렇게 했지만 태국 남쪽으로 할 거냐, 말레이반도 중부로 할 거냐, 뱅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수도권을 결정했을 때도 그러면 뱅콕에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제 거대한 그 무슬림 공동체들이 지역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걸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역 대상도 결정해야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초기에 정착이 끝난 다음에 얘기예요. 그리고 언어 공부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합니다. 또 누구와 시작할 것인가, 또 언어 공부도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에 갈 경우에는 태국어를 2년 동안 하지 않고 1년 동안만 하고 내려가서 빠따니 말레이라는 말레이어를 또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래된 선교단체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다음 결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교사 자신이 결정하기도 하고, 파송 교회가 저희 후배 선교사님 한 분은 파송 교회가 대도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가서 사역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골로 가는 게 좋은데 아이들 교육 문제가 이제 어려워요. 시골에 가면 현지인 학교 아주 열악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불쌍히 다 이제 절하고 이래 되니까. 근데 이제 파송교회는 뭐 무조건 시골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려웠죠. 결국 이제 교회하고 관계 나중에 어려웠어요. 교회는 선교사가 시골로 가서 어려운 데 가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선교사는 아니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나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시골로만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현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쨌든 파송교회가 그 결정하는 주체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가 제안할 경우도 있어요. 또는 현지 교회가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결정의 주체들이 선교지, 사역 내용, 뭐 이런 것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 멤버 케어가 이제 중요하죠. 멤버 케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잘 돌봐서 이분들이 받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죠. 제가 일했던 지역은 태국 남쪽에서 73년에 간호사 선교사님 두 분, 서양분이죠. 납치가 됐어요. 그 무슬림 이슬람 반군에게. 이제 그 단체에 돈을 달라고 그랬죠, 계속. 근데 원협에서는 돈 못 준다. 왜 돈을 못 주는지 아세요? 돈을 주면 선교사가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돈을 선교단체가 못 줘요. 이 경우는 계속 못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1년 뒤에 피살돼서 이제 시체로 발견돼서 장례식을 하는 장면인데,
1년 동안 계속 돈 달라는데 못 주니까. 근데 왜 못 주냐면은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이 두 분은 살아. 근데 이 모슬렘 반군이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그룹이 경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그냥 선교사들 납치해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못 견디죠. 한번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을 못 주고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납치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슬렘 지도자들이 이 반군, 이 두 분을 살해한 반군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슬람 공동체가 약속을 했죠. 보호하겠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렵죠. 그래서 1년을 끌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죠. 뭐 이런 납치 사건 같은 경우 일어나면 개인이 이걸 감당 못합니다. 나라도 관여가 되고 선교단체도 관여되고 교회도 관여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쉽지 않죠. 이 사진은 2010년 방콕 시내 사진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2km, 3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왕당파, 왕가를 지지하는 파와 또 왕가를 반대하는 파가 이제 서로 이제 대규모로 붙었는데 그냥 데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뭐 총을 가지고 저격을 하고 그 유탄 발사기라고 그러죠. 수류탄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폭탄이 날아가는 거 쏘고 타이어를 태우고 막 서로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가 사역하는 지역이 이런 시대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철수할 거냐 이 지역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선교사도 고민해야 되고 단체도 고민해야 되고. 뭐 저희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 그 다음에는 또 대홍수가 났어요. 방콕 전체가 막 다 물에 잠기는. 근데 이제 물에 잠기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물에 잠기면 그냥 휙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은 물이 다 빠지잖아요. 여기는 이게 굉장히 해수면과 가까운 평지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2달 넘게 석 달 가까이 그냥 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방콕에서 시내 아주 시내가는 아니고 외곽지대는 거의 다 이렇게 물이 잠겼는데 그랬을 때에 사역도 못하고 또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실제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우리 도미니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대표할 때 돌아가신 장례식인데 이제 가면 이제 어떻게 장례식 할 거고 유족은 어떻게 위로하고 뭐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그 절차 과정이 필요한데 선교단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어떻게 계속하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유족들은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시죠. 남편이 돌아가셨 이후에도. 그리고 현지 교회하고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쫓겨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선교사들 쫓겨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작년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쫓겨났거든요, 중국에서. 이랬을 때에 우리가 이 가정을 애들 뭐 당장 거기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다가 거기는 영어학교 다니다가 거기 쫓겨놓으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이분들이 생활이 안 되는데 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거처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중국에 다시 많이 못 들어간다면 이분들 사역을 그만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정해서 가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또 뭘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그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멤버 케어라고 해요. 선교지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런 아주 위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친하게 지낸 선교사님 한 분이 중앙아시아에서 부부가 다 코로나 감염이 되고 그 사모님이 이제 생사의 위기의 그런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선교단체가 비상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전세 세브란스가 아니라 뭐죠? 앰뷸런스 비행기를 보내서 그분들을 실광고로 돌아오는 또 그런 과정에 이제 정부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맘 놓고 사역을 하니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거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도 사건, 교통사고 아주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대부분은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차량 보험을 들게 해요. 근데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종합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현지인들이 이제 뭐 선교사들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안내하고 또 뭐 다쳤을 때 그 여행자 보험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강도를 만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뭐 재정적인 재산의 피해도 문제지만 그 뭐랄까요 트라우마 아이들 경우는 굉장한 트라우마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룰 것인가 자연재해 문제 재정적 위기 뭐 저 같은 경우는 96년에 태국 들어갔는데 1년 뒤 97년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딱 얼마 안 돼서 적응도 아직 못했는데 국내에서 송금 못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질병,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 케이스를 겪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사 혼자 이걸 다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가족의 위기, 선교사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혼한다고 결정해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게 이제 뭐 알려지면 선교단체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서 부부 상담을 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이들 학대한 문제 뭐가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뭐 치매가 걸렸다든지 아주 절실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녀가 이 선교사님밖에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원과의 관계, 후원 교회와의 오해.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선교사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고 뭐 이런 그 상황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 본인도 중요하지만 선교단체, 교회 함께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년에 1년씩 또는 요즘은 6년에 1년. 점점 이 안식년 개념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또 한국 교회 목회하신 분들도 거의 안식년 못 갔는데 선교사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반응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걸 봉국 사역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와서도 국내에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똑같이 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홈 어사인먼트라고 그러죠. 이제 본국 사역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기간 동안 후원자들이나 이제 후원 교회에 가서 사역을 보고 하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 정서적으로 이제 너무 어려운 일들 많이 겪고 그랬기 때문에 디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와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쭉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정리하고 또 상처가 있던 것들은 좀 해결하고 또 너무 깊은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연결해서 상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강검진 하고요.
쉴 수도 있게 하죠. 여행도 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재교육도 합니다. 뭐 신학교육이 필요하면 신학교육 또는 기술, 전문성 이렇게 하고요. 모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제 갈 수 있도록 와서 선교 동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식년 동안 사용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자녀 교육도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한국적인 그런 뿌리를 이렇게 안식년 때 해주지 않으면, 본국사역 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해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본국사역의 중요한 이슈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몇 사이클 지나면 은퇴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나간 선교사들이 은퇴 정년기념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의 숙소, 주택 문제라든지 또 재정 문제. 뭐 저희 같은 단체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하게 하는데, 선교사마다 다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을 안내할 것인가. 또 어떤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이제 뭐 한 20% 정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설문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제 이 경우는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제 은퇴하고 사임하고 선교지에 남아있으니까 뭐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노후에 이제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뭐 돌봄이 많이 필요할 때 과연 외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자기가 그 선교지했던 이런 사역들을 사유화해서 나 이거 못 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지 남아있는. 그런 경우에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는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 된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제일 큰 게 이제 주택이 제일 크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재정적인 안정도 큰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을 초기부터 든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액수도 많지 않아요. 그럼 연금 보험을 든 사람 드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재정적을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정적인 문, 주택, 재정,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문제, 외롭지 않게 돌봄을 받는 것.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에 그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거든요. 어떻게 그런 외로움을 도울 거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성교사님들은 이제 계속 살기 원하세요. 국내에 들어와서도 선교사의 경험을 살려서 교회 사역이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사역이든 뭐 그런 사역들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줄 거냐.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선교사를 돌보는 주체로서의 그걸 하는 세 개, 파송 교회가 있고요, 파송 단체가 있죠, 교단 선교부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은 초교파 단체도 있고. 저는 이제 침례교 교단 선교부에서 소속돼 있고, GMP라는 초교파 단체에서 소속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교 단체가 이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뭐 현지에 갔을 때는 현지 교회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이제 관계들을, 이런 그 주체들 관계들 속에서 선교사가 이제 사역도 하고 돌봄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선교사 사역을 돕는 손길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 지원, 기도 편지를 보내준다든지, 또 후원자들이 이제 후원을 하면 그걸 모아서 선교지로 헌금을 해준다든지, 또 아이들이 뭐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교육 관계된 서류가 필요한다든지, 뭐 행정 서류,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또 그런 것들 번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행정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지 소식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도 보내주고 뭐 이런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하죠. 요즘은 뭐 워낙 카톡이라는 게 많이 발전해서 훨씬 중요성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주로 선교사들이 자기 본부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본부가 파송교회나 가족이나 후원자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재정도 지원하고 도덕적 지원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한 결과들을 교회에 보고도 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 예를 들면은 뭐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차를 어떻게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차가 필요하면 후원교회나 어디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차를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는 걸 연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손길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케어 주체는 여기 제일 중심에 이제 마스터 케어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케어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두 번째는 선교사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를 잘 돌봐야 되겠죠. 조금 잘 기획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샌더 케어, 파송 교회, 파송 단체 케어가 필요하고 스페셜리스트 케어는 뭐냐면은 뭐 몸이 아프면은 그 본부에서 또는 스스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의료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선교사를 도와주기 원하는 의사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증상이 있고 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죠. 뭐 인간 갈등 상담이 필요하다. 또 위기를 겪고 있다. 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케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KMCN이라는 단체도 있고 위기관리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 네트워크 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교사를 돕고 있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우디 가서 아라비아가 사역을 하고 다소에 가서 뭐 해서 보통 한 13년, 18년 그런 이제 긴 그 사역 준비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사역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로마로 갔다가 이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사역을 하고 온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긴 선교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서 어, 죄수로 오래 수감되어 있다가 어, 순교를 하시죠. 선교사로서의 한 사이클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그 감옥인데요. 제가 이사님들 모시고 이제 알바니아 코소보 방문을 할 때 중간에 이제 로마에 하루 이제 비행기 갈아타느라고 머물렀는데 그때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감옥에 갔었어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어, 옛날에 이게 지하 감옥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거의 이제 그 발굴된 모습 그대로 그 해놓고 있는데요. 이 좁은 이런 그 지하 감옥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요게 뭐냐면 지금 이쪽 사진 찍은 장소가 감옥이 있던 데고요. 여기서 한 150m 떨어졌을까? 200m? 멀지 않아요? 쭉 가면 저 끝에 이제 소위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새 샘물 교회가 있어요. 저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처형장이죠. 그 처형장에 지금 교회가 되어졌고 왜 세 개의 샘물 교회냐면 이제 바울의 목이 잘렸을 때 바울의 머리가 세 번 통통통 튀겼는데 그 튀긴 데마다 샘물이 나왔다. 뭐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서 이제
트레폰트나 교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처형하는 그 처형대가 지금도 이제 기둥 위로 오게 되고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뭐 잘랐던 것 같은데 그 선교사의 긴 여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처형을 당하셨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고요. 특별히 이제 이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저 수영장까지 걸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한 200m, 150m, 200m 거리를.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지나온 그 선교사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여정을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아마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 처형 직전에 쓴 서신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선교사로서 자기 여정을 최선을 달렸고 잘 완수했고 이제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죽음의 이 과정을 건너가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사모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 선교사로서의 생애를 마쳤는데 모든 선교사가 이제 이런 여정을 물론 뭐 마지막 순교나 뭐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 선교사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강의는 대충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조금 길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선교사가 고명을 받아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여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도 일부 다뤘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선교사 자녀 교육 하나만 놓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의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 그 홈스쿨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1년 지냈는데 그때 그 서양 사람들 홈스쿨하는 데를 다 다녀보면서 저희 부부가 예를 들면 아이들 한국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했다. 학교 이름 정해서 예사랑 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했거든요. 4년 정도 했는데요. 4년 좀 안 됐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학교들이 저희들 도와줬어요. 처음 그런 그 시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어 책을 가지고 외국에서 한국 아이를 이제 전일제로 지금 그러,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중간에 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이제 둘째가 약간 자폐진 병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답인가 고민도 좀 했고 영어학교를 보내면서 학교도 영어학교가 굉장히 레벨이 많아요. 그 다음 근데 학교를 보내려면 등록금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학교를 보낼 거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자녀 교육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스토리, 이런 상황들을 선교사 개인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선교 단체, 교회, 또 현지에 있는 그 현지 체제, 선교사들 체제죠.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들, 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개략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설명한 걸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월요일 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그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은 제가 여러분 궁금한 거 제가 대답을 해주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죠. 자, 오늘 뭐 선교사 타문화 선교의 실제, 그 선교사의 일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월요일 날 다시 보죠. 그래, 오늘 이만하겠습니다.